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의 엘린. 안녕하세요. 시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 네. 앙드레제드의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제가 짧게 소개를 한다면 이 작품은 1909년도에 나온 작품이고 노벨 문학상을 1947년에 받았어요. 그리고 알베르 까미가 1957년에 상을 받았으니까 10년 전에 이제 받은 거죠. 이게 노벨 문학상을. 이 작품은 이렇게 보면은 참 읽다가 보면 아마 좀 답답하다는 생각 좀 하셨을 맞아요. 수 있어요. 그렇죠? 알리사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러지? 네, 근데 시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읽어보면 앙드레지드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억압받으면서 좀 자랐기 때문에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는 아버지가 좀 법대 교수긴 했었지만 파리대학의 법대 교수였는데 그래도 굉장히 휴머니즘을 중시하시고 그리고 합리적 그리고 좀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휴머니즘 이런 걸 좀 가르쳤었고 근데 어머니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죠. 아주 청교도적으로 아주 자기 억압이라던가 억제, 절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11살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어머님이 좀 강압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렇게 절제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셨죠. 그래서 그거에 아마 사춘기 때 굉장한 반항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는 아버지 서재에 못 들어가게 엄마가 그랬대요. 그래서 16살 때 이후로는 서재에 들어가는 걸 허락은 했지만 그런 종류의 소설이나 그런 걸 못 읽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20살이 넘어서까지도 엄마가 앙드레지드한테 이렇게 어떤 생활 방식이라던가 뭐 말하는 거라든가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거든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알리사가 아까 답답하다고 답답하고 이해 안 가고 쟤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끝까지 읽었어요. 그쵸. 나중에 편지 읽고 진짜 문제가 있었구나 심리적으로. 그렇죠. 심리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하셨구나. 네. 어쨌든 이 책은 신앙, 천상의 것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적다라는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좁은 문이다. 그리고 악행을 행하고 어떤 이런 육체적인 그런 만족을 취하려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사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거를 그렇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천상 하느님과의 관계 이것과 이 땅 위에서의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 그 사이에 이제 놓여 있는 제롬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알리사와 자기가 원하는 행복의 그 목표가 달랐던 거죠. 알리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해진 상태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고 제롬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어떤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일단은 갈등에 빠진 사춘기의 모습이 여기 잘 드러나죠. 근데 제가 읽으면서 그 나이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조숙하다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알리사와 제롬이 과연 끝까지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의 사랑이 변한 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제롬은 편지 속에서 보면은 알리사가 되게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나도 너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만나면 너무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여인이야.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원래도. 제롬이요? 네, 제롬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알리사의 모습을 보고 편지에서의 그녀와 실제로 만난 그녀는 다른 거예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편지로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으로서 순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래에 사랑을 하는 사람. 그러면 알리사는 처음부터 가정을 이룰 생각이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완벽하게 청렴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어야지만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뭐야?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지만 그 인간의 행복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참 제롬이 그 사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죠. 저는 사실 이제 종교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는 잘 안 갔어요. 근데 알리사라는 인물이 되게 저한테 이상하게 비춰지면서 결정적으로 이 대사를 읽고 알리사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 인물하고 좀 동일하다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거죠. 줄리에트한테 이제 방문을 해서 줄리에트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알리사가 한 대사입니다. 줄리에트가 제 행복을 내 희생밖에 딴 데서 찾아냈다는 것과 그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구태여 나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되돌아온 무서운 이기주의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희생을 내게서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 모욕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심리학 용어로 이네이블러라고 조장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예, 이 조장자는 뭐냐면 그 가스라이팅하고는 약간 다른 건데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상대에게 사랑을 주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질 듯한 그런 두려움을 그걸로 만회를 하고 결국은 상대를 의존자로 만들어서 자기의 품 안에 계속 넣게 한다는 거죠. 알리사는 줄리에트에게 자신의 사랑 제롬을 양보함으로써 자신에게 의존으로 만들고 자신은 그 희생적 사랑이라는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이네이블러의 하나의 종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더 이상 헌신적인 희생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알리사가 제가 봤을 땐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 관계의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애착의 문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됐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제로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3년 뒤 그들이 만났을 때 알리사가 제롬한테 그런 말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알리사도 그걸 알았던 거죠. 이게 명백하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그것도 있겠지만 알리사랑 제롬은 세월이 흘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사랑은 서서히 덤덤하게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롬의 대사에서도 보면 알리사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줄리에트가 예쁘다고 하죠. 줄리에트만 마지막까지도 무척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롬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롬이 들기도. 처음에 네. 알리사한테 내 사랑을 바쳐야겠다.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딱 꽂힌 때가 알리사의 표정 때문이었거든요. 우리도 왜 이렇게 보면 원래 아름다운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알리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행동은 굉장히 금욕적이었던 거죠. 어떤 표정에 반했냐면 여기 책에 나오기를 그녀가 뭔가 계속 질문이 있는 것 같은 표정,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그런 표정, 눈빛, 이런 표정 때문에 저 여자가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혼자 된 외삼촌이랑 대화를 하는 것도 알리사뿐이 없었어요. 알리사가 하는 말을 듣고 알리사랑 대화가 통했었거든요. 외삼촌이랑. 그런 거 보면 이 여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표정?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던 표정도 거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긴 하죠. 그 사람 문득 그랬는데 떠오르는데. 그렇게 궁금증이 많고 뭔가 또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이런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에 빠졌다는 거. 그래서 되게 지지부진하게 되게 계속 제롬한테 그렇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됐죠. 저는 처음에 보면서. 굉장히 학구적이고 또 탐색적이고 세상을 굉장히 궁금하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여자인데 종교로 인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규율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했던 것 같아요. 점점 자라면서.
그래서 매력도 네,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점점 어떤 생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없어진 그럴 거죠. 수 있죠.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이해가 가네요. 예전에 이제 제 친구의 예를 들자면 그 친구도 굉장히 재밌는 친구였거든요. 재기발랄하고 굉장히 재미있던 친구가 종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평범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네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마음의 평화를 얻은 건 좋지만 좀 재미는 없어졌다 사람이 그 얘기는 했던 기억이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도 네네네. 있겠네요. 저는 그냥 그 어쨌든 제롬도 네. 허상을 사랑한 게 아닌가 하는 허상을 사랑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자유로운 애였다면 사랑이 거의 말미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끝내버리든지 그런 단호한 결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알리사가 그 자신의 행복을 양보하려 했던 줄리에트는 그 행위를 거부하잖아요. 단호히 거부하고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행복을 따라 떠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줄리에트가 정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종교적인 관념과 이성적인 관념에 빠져 있던 제롬과 알리사는 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처음엔 제롬도 약간 자기 혼자 막 부풀어서 너무너무 알리사를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네, 맞아요. 사랑하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표현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외숙모가 바람피는 장면을 봤잖아요. 젊은 네, 장교하고. 예, 그렇죠. 거기에 자녀 둘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넷이서 있는 장면을 자기가 보고 엄청 충격을 받은 거죠. 저거는 종교적이지 않아. 뭔가 나쁜 것 같아. 나쁜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아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리사를 위해서 나는 정말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래서 혼자 막 거의 망상에 빠져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앞에 부분 이 책에도 나오죠. 그 사건을 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롬이.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종교적으로 좀 알맞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거에 빠져 있었죠. 근데 커가면서 인간은 원래 이렇게 성장하면서 바뀌잖아요. 근데 제롬은 좀 더 인간적으로 변한 거죠. 규율보다. 근데 알리사는 반대로 좀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정말 큰 메꿀 수 없는 갭이 생겨버린 거죠. 저는 예전에 읽었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나서 알리사가 결국 하나님을 택해서 수녀의 삶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결국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은 피폐돼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스토리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자기가 낳은 그 외숙모에 대해서 앞부분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얘기하기 싫다 해놓고 이제 외숙모 얘기 많이 하는데 자기가 낳은 딸들 중에 맏딸로 보일 정도로 젊은 모습, 늘 그렇듯이 비스듬히 걸터앉아 왼손을 얼굴에 괴고 갸우뚱거리며 새끼손가락을 일부러 몇 개 멋있게 입술가로 굽히고 있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자기 눈에도 예뻐 보였던 거지. 그렇죠. 예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장면들. 정원에 나가 지내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들의 공부, 책상을 준비해둔 외삼촌의 서재인 자습실에서 보냈다. 외사촌 동생 로베르와 나는 나란히 앉아 공부를 했고 우리 등 뒤에는 줄리에트와 알리사가 앉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네. 학업을 중시하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을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하는 집안 그렇죠. 속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거죠. 서로 답답하게 연애를 하다가 답답하게 끝난 그런 연애 소설이 아닌가 싶은데 네. 얘기는 재밌었어요. 참 네. 풀어나가는 방식이 재밌었고 맞아요. 알리사는 참 이해는 끝까지 안 갔습니다. 저도 좀 답답해서 예. 요새도 이런 젊은이가 있을까 싶을 정 사실 없죠. 근데 있나요? 알리사가 그렇게 종교 생활에 심취를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면 수녀를 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러지도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기도 한데.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놔두면서까지 그럼 단호하게 수녀를 택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는 이게 본인도 이제 고민을 했겠죠. 네. 결국은 죽어서까지 제롬이 그녀 곁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희생을 해서 제롬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런 고귀한 생각을 그런 갖고 목표가 있었는데 결국은 제롬을 자신의 품 안에서 떠나지 못하는 의존자로 만들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롬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도 그녀의 금욕적인 그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에 대한 불안, 나의 나이가 많음에 대한 불안, 나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뭔가 미리 도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 아이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게 나는 느껴져. 그걸 또 하나님으로 도피를 한 거죠. 만약에 제롬의 사랑이 군대를 갔다 온 뒤에도 이렇게 완전하다고 느꼈다면 알리사가 이랬을까? 군대 갔다 와서 되게 서먹서먹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도피한 것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식으로도. 들었어요. 알리사의 그 자신감이 성향. 없고 좀 자신감이 없는 거죠. 어려서부터 어머님한테 버림받았던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동생한테 주려는 그 헌신적인 사랑. 제롬한테 당당하지 못한 자신의 그 어떤 외면이나 내면.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해서 그랬던 것 같고 제롬 스스로도 이 사랑이 완전하다고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3년 뒤에 알리사가 하는 그 말, 너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롬은 여기에서도 나와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인상적으로 읽으셨구나. 저는 이제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온갖 친척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저는 이모 재밌지. 이모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모에 대한 묘사가 저는 줄리에트랑 보면서 비슷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되게 궁작이 맞는다고 했잖아요. 이모는 그처럼 조용한 집안을 끊임없이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았다. 우리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모의 말대로 하면 만사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떠는 수선도 극성스러운 때가 많아 알리사와 나는 이모 앞에서는 거북스럽기만 하며 묵묵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모 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지간히 냉정하게도 보였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모는 분위기 부드럽게 하고 뭔가 이렇게 생기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천상 이렇게 좀 점잖고 차분한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이렇게 차분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옛날 이런 소설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주인공에만 집중되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대한 묘사들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럼 오늘 이걸로 마감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아마 일본 작가 거를 한번 하자 얘기했었죠. 그쵸.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라쇼몬을 하겠습니다. 네, 라쇼몬. 프랑스 소설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